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양철우입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아마 콩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콩팥은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만성 콩팥병을 좀 이해하고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는 만성 콩팥병을 이겨내려 했지만 투석과 이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장 이식을 어렵게 했는데 그 이식한 신장을 정말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식한 콩팥을 오래 쓰기 위해서 싸워야 될 5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그 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콩팥은 안녕하십니까? 고혈압, 당뇨는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신장학회에서 이렇게 크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콩팥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초 상식을 좀 갖고 콩팥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CT로 찍은 그 콩팥의 모습인데요. 저 위에 보이는 요 2개가 콩팥이고 거기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요관을 통해서 내려오면 방광에 가서 이렇게 소변이 모이게 되죠. 이 콩팥 하나를 띄면 콩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성인의 주먹만 하고요. 이 안에 조직은 실질 조직이라고 그래서 꽉 차 있는 이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콩팥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 점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요 빨간 점들이 뭘까요? 요것을 사구체라고 그럽니다. 이 한쪽 콩팥에는 사구체가 한 100만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이름 그대로 혈관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엮여서 축구공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으로 본 사구체를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소변이 만들어진 이런 부위와 사구체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사구체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혈액을 걸러내 가지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래서 콩팥의 가장 기본 역할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콩팥은 이러한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 조절도 하고 그래서 콩팥이 안 좋아진 분들은 또 뼈가 약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빈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호르몬이 이 콩팥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콩팥은 장기는 하나지만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콩팥에는 철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콩팥 건강검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콩팥 건강검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요검사와 혈액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요검사는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컵에다가 이제 소변을 받게 되죠. 그 중에서도 혈뇨와 단백뇨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그 혈뇨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현미경을 이용해서 혈뇨가 얼마나 나오나 한 시야에 남성인 경우에는 2개, 여성인 경우에는 5개 이상 나오면 혈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개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3번 이상 계속 양성이 나오면 현미경적 혈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이는 혈뇨도 있죠. 피오줌이 나와요 하고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변을 보면 이렇게 빨간 이러한 소변이 누가 봐도 얘 안에 피가 섞여 있겠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유관적 혈뇨는 나이나 통증이 동반되는지 또 전신질환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65세 남성분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혈뇨가 나와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봤더니 이게 오른쪽 콩팥인데요. 왼쪽 콩팥은 한 서너 배 커져 있죠. 이게 전부 좌측에 생긴 신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65세 이상 된 분이
소변을 봤는데 피 색깔로 나온다 그러면 이 종양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장암 말고도 방광, 전립선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젊은 특히 어린 학생들이 목감기 걸린 다음에 갑자기 피오줌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조직 검사해 보면 이 콩팥이 사구체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염증은 면역글로불린 A가 침착이 된 IgA 사구체 신염이라는 사구체 신염 중에서는 가장 흔한 형태의 이런 병들이 유관적 혈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단백뇨인데요.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병원을 많이 찾아주시는데 되게 병원에 와서 검사해 보면 단백뇨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백뇨가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속적으로 단백뇨가 나타나려면 2주 간격으로 2번 이상 스틱으로 찍죠. 스틱으로 찍어서 양성이 나오면 단백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단백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량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개 아침에 소변을 보면 한 200mg 정도 이상 나오면 단백뇨가 있다 그러고요.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검사를 하면 한 300ml 정도 이상 되면 단백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보다 단백뇨가 적게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미세 알부민뇨 그러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특수한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백이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요. 요단백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 사구체 여과율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뇨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단백뇨는 콩팥이 손상을 입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은 좀 더 큰 의미로 이 콩팥은 전부 이 혈관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의 손상을 받으면 단백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혈관 손상의 지표로 이 단백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세 개의 군이 있는데요. 이 콩팥 기능은 다 같은데 단백뇨가 안 나오는 사람, 조금 나오는 사람, 많이 나오는 사람 이 세 군을 비교해 봤더니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이 심혈관계에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심혈관계 합병증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소변 먹을 때요. 언제 보는 게 좋겠냐 그러는데 되게 아침 초소변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병원에 오셔서 이제 소변 검사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소변 받을 때 그냥 처음부터 바로 이게 받으시거든요. 그러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염증,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검사가 굉장히 그 비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소변은 버리고 중간 소변을 3분의 1컵 정도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이거는 저희 병원의 임상병리 우리 실장님이 방송에 꼭 얘기해 주세요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는 이제 체열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혈청 크레아틴이라는 것과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입니다. 혈청 크레아틴은 그야말로 혈액에서 그 검사를 하는 건데요. 되게 남자는 1.2, 여자는 1.1 정도가 정상입니다. 이것보다 이제 올라가면 콩팥 기능이 안 좋은 거죠. 대개 이제 병원마다 이 검사하는 수치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어린이보다 더 높습니다. 이 크레아틴이라는 거는 우리 근육에 존재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큰 사람들이 정상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병원 그리고 측정 기기마다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수치가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검사 전날 고기를 먹으면 이 고기 안에 들어있는 게 크레아틴이거든요. 그걸 먹으면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크레아틴을 평가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혈액에서 크레아틴만 측정하면 되지 웬 사구체 여과율까지 측정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크레아틴이라는 것은 콩팥 기능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콩팥 기능이 한 50% 떨어질 때까지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크레아틴을 측정을 할 때 사구체 여과율도 이렇게 같이 측정을 해보면 사구체 여과율은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데 크레아틴 수치는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측정을 해서 이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이 1년이나 2년 동안에 이 사구체 여과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패턴을 보고 내 콩팥 기능이 현재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구체 여과율은 요즘은 다 계산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근무했던 서울 성모병원의 한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크레아티닌 3, 사구체 여과율 18 이렇게 해서 짝을 져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크레아틴 수치도 관심이 있겠지만 사구체 여과율도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사구체 여과율은 90 이상이고요. 만성 콩팥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인 경우 우리가 이제 투석이나 이식을 고려하는 말기 신부전은 15 이하가 되겠습니다. 90, 60, 15 이것은 콩팥 상태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검사가 이제 초음파 검사가 되겠는데요.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간단하게 콩팥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콩팥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콩팥은 콩팥 안에 있는 조직이 지방이 많아서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조직, 하얀 조직하고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런데 이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까맣게 보였던 이 조직들이 하얗게 변합니다. 소미화가 많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게 간인데요. 워낙 간보다 더 어둡게 보여야 되는데 더 환하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크기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콩팥이면 앞으로 투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콩팥 초음파 검사에 보면요. 이렇게 물혹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요즘 이 물혹들이 생기는 거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에 장애가 있어서 이런 물혹들이 생긴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혹들이 생기면 더 많이 생기는지 더 커지는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초음파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되게 방문하게 되면요. 현재 나의 콩팥 기능은 어떤가 하면 혈청 크레아티닌이 1.26 그러면 정상이 저희 병원은 1.17이거든요. 약간 올라가 있고 사구체 여과율 51 되게 90 이상이 정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요단백이 210mg 되게 300ml 이하가 정상인데 210ml면 굉장히 소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콩팥 초음파 검사가 대개 8.5cm보다는 커야 되는데 오른쪽이 8.1, 왼쪽이 8.24. 그래서 조금 작아져 있어서 만성 콩팥병 3단계에 해당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약 잘 먹고 잘 유지하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제 콩팥 건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콩팥을 정말 나쁘게 하는 이러한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데요. 이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병입니다. 이게 당뇨를 처음 진단받고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콩팥 조직은 멀쩡한데요. 소변에서 미세 알부민이라고 해서 소량의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 모세혈관들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나오던 이 소량의 단백뇨가 많이 늘어나서 몸이 뚱뚱 붓는 신증후군이라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혈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병원에 계세요. 이렇게 꾹 눌러보면 이렇게 손자국이 안 없어지고 오랫동안 남게 되죠. 그로부터 한 10년 지나면 그때는 이 덩어리졌던 사구체들이 완전히 이제는 다 막혀서 거의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심장에 허옇게 보이는 것이 이제 폐에 물이 찬 거거든요. 이런 걸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투석을 하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대개 당뇨병, 1형 당뇨병, 어릴 때부터 생긴 당뇨병 환자들의 경과를 보여드렸는데요. 대개 어린 때 생긴 당뇨병은 뭐 갈증도 나고 증세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진단을 하는데 성인이 돼서 생긴 당뇨병은 한 10% 정도에서는 당뇨병 진단을 받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거 꼭 다 챙기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는 속도가 있는데요. 대개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이 정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사구체 저과율은 한 45세까지는 대개 90 이상을 잘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45세 때부터는 1년에 1씩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대개 사구체 여과율이 한 10 정도 되면 투석을 하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1씩 떨어지면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 아무 병이 없는 사람도 한 130살 정도 되면 투석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콩팥을 통한 우리의 생명의 그 수명은 130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25살 때 사구체 여과율이 100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1년에 1씩 이렇게 떨어지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2, 3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1년에 3씩 떨어지면 한 55세쯤 되면 투석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죠. 한 5씩 떨어지게 되면 한 45세 때 투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 콩팥이 떨어지는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속도가 당뇨가 제일 빠릅니다. 정상에는 한 1 정도 떨어지는데 5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10씩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인해서 콩팥이 나빠지는 분들이 사구체 여과율이 나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투석이나 이식을 가는 길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당뇨병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30세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고 그 중에 4분의 1이 이미 콩팥병을 가지고 있고요. 65세인 경우에는 10명 중에 3명, 그 60세 이상은 거의 3명 중에 2명이 콩팥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 당뇨가 있으면 10명 중에 2명은 콩팥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 복잡한 그래프는 아니고요. 수축기 혈압이 점점 혈압이 올라갈수록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고 이런 분들 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1년에 6씩 이렇게 이제 혈압이 높으면 더 빨리 감소되는 거죠. 이렇게 혈압이 높으면 사구체로 들어가는 이 혈관이 이렇게 두꺼워지고요. 이 두꺼워져서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사구체가 그 기능을 못하게 되죠. 이런 거를 사구체 경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혈압이 콩팥을 나쁘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콩팥 문제되는 분들이 한 1200만 명, 20세 이상, 특히 65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가 65세 환자 중에 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혈압들이 계속 콩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릴 거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급속하게 이제 노령화가 빨리 일어나고 2017년도에 벌써 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2025년도에는 내년이네요. 전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세 되는 초고령 사회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기 위해서 걸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한국이 7년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1등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노령화가 문제가 되느냐? 이 고령화와 더불어서 당뇨, 고혈압 환자들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콩팥 환자들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60대가 되면 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급속도로 증가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당뇨, 고혈압을 널리 강조를 하지만 이 당뇨, 고혈압이 없어도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들도 꽤 발견이 됩니다. 제가 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75세 어르신인데요. 건강검진 했더니 콩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단백뇨는 있는 둥 마는 둥 아주 소량이고요. 혈전 크레아틴이 아까 1.2까지가 정상이랬는데 1.6으로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는데 왜 콩팥이 나빠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런 그 노령에서 발생하는 이런 콩팥들은 이 심장에서 이 콩팥으로 바로 혈관이 들어가는데요. 이 혈관에 동맥경화가 조금씩 끼기 시작해서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콩팥 기능인 사구체 여과율이 점차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보는 요즘 환자는 여기 복잡하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요약해 드리면 결혼 안 하고 과체중이고 혈압이 높고 콩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고 고요산 혈증, 요산이 많이 증가되어 있고 지방간이 있고 고지질 혈증. 그래서 되게 미혼으로 혼자 살면서 운동 안 하고 저녁에 폭식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이러한 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런 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고요. 이 대사증후군은 지금까지 무슨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요즘 한 논문을 보니까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이 논문은 뭐냐면 복부 비만이 있으면 복부 비만 때문에 여러 가지 콩팥에 해를 끼치는 물질들이 나와서 콩팥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이 있는데 이것을 교정을 안 하고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 콩팥에도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햄버거인데요. 한번 햄버거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햄버거 먹었는데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상당히 그 어려운 이러한 그 병에 걸려서 복막 투석을 한다 하는 것들이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잘 그 익지 않은 이 패트를 그 소고기 패트를 안에 들어있는 대장균이 이제 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먹는 이런 음식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49세 남자인데 아무튼 콩팥이 나빠서 투석을 시작했어요. 근데 원인이 확실치 않아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조직은 이미 이제 다 못 쓰게 됐고요. 이 안에 이상하게 크리스탈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옥살산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옥살산이라는 게 왜 이렇게 콩팥에 쌓여 있나 봤더니 이분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차가버섯을 하루에 3g씩 4년, 그 다음에 반응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증량해서 9g씩 1년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옥살산이라는 게 하루에 섭취량이 한 200에서 300ml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먹고 있던 그 차가버섯 갖고 오세요. 그래서 차가버섯 농도를 재봤죠. 재봤더니 1g당 143g인데요. 이게 하루에 3g씩 평소에 먹었으니까 평균 복용량이 한 2배 정도 되고요. 마지막 1년은 한 9g씩 먹었으니까 평균 복용량이 한 5배 정도의 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옥살산이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칼슘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탈 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차가버섯을 과량 복용을 해서 옥살산에 의한 돌이 형성이 돼서 콩팥이 망가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이제 증례 보고를 했죠. 저도 이제 첫 경험이라서 차가버섯 장기 복용하면 이게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에까지도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첫 케이스인 줄 알았더니 일본에 똑같이 차가버섯 먹고 콩팥 나쁜 케이스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쭉 보니까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일본 여성이었는데 말기 암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가버섯을 먹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를 먹었더라고요. 한국 거를 가져가서 그래서 제가 그 차가버섯 국내에 유통되는 차가버섯들을 쫙 종류를 검사를 해봤더니 전부 농도 차이가 옥살산 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큰 숙제가 되겠다 하는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살산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런 비타민 C라든지 땅콩 이런 데도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 C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대사가 돼서 옥살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량의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 장기간 복용하면 이것 때문에 콩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콩팥 하는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하루에 1g 정도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저녁에 땅콩과 맥주를 너무 즐겨 드시면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요즘 대장암이 많아서 대장암 수술 많이 하는데요.
대장암 수술한 다음에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 수술 이후에 장에서 생기는 옥살산이 많이 흡수가 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35세 여자인데요. 이 출산한 다음에 부종이 있어가지고 한 생약을 복용하셨어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조직검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다 섬유화가 일어나고 사구체는 이제 멀쩡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약물에 한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대개 생약을 갖고 남은 거 있냐 그러면 다 버리고 없다 그래요. 근데 이 환자분은 생약이 있어서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콩팥에 이제 해가 되는 아리스톨로킥이라는 이러한 산이 있는데요. 그거를 측정해 봤더니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약 안에 이러한 아리스톨로킥이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콩팥이 나빠졌구나. 그래서 그 환자분이 드시던 그 약을 갖다가 이제 쥐에다가 거꾸로 또 줘봤죠. 정말로 이 콩팥이 나빠지는지. 그랬더니 콩팥이 많이 나빠지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 생약들이 막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나라에서 이제 금지를 했거든요. 식약처에서. 그럼에도 아직도 소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약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요. 일본에서 이 건강식품인데 붉은 누룩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건강식품이었는데 이거 먹고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급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고 또 생명을 잃고 이런 일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대만에서도 70세 여성이 급성 신부전 이렇게 걸려가지고 일본이 건강식품이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 많이 가실 텐데요. 근데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여행하고 싶어 하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일본 방문 관광객이 제일 최다가 한국인이 한 700만 명이 가는데요. 우리나라 출국자 중에 3명 중에 1명은 일본 여행이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갔는데 가이드 따라서 갔죠. 근데 맨 마지막에 들리는 곳은 뭐냐면 건강식품 코너예요. 그래서 뭐 다들 몇십만 원의 지식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는 건강식품 중에 아까 그 누룩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한 거 보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추석이나 뭐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소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런 것들 파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는지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럴 때 사실 곤욕스럽죠. 건강식품이 갖고 있는 칼의 양날과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셔서 잘 모르는 것들은 일단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콩팥에 당신의 콩팥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그리고 오늘 새로 말씀드린 대사증후군,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콩팥을 나쁘게 하는 내부의 적이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적은 여러 가지 지나친 건강식품, 생약,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의약품에도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항상 콩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나의 콩팥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를 예를 들어보죠.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 콩팥은 당뇨 전 단계인지 아니면 당뇨병은 생겼지만 아직 콩팥에 합병증은 없는 상태인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행돼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콩팥병이 생겼는데 그 진단받은 상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지 마지막으로 그게 많이 진행이 돼서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이나 이식을 지금 권유받은 이러한 상태인지 사실은 자기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콩팥 건강을 아마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고혈압, 당뇨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 고혈압, 당뇨는 특히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발생을 했다면 생활 습관 교정부터 한다면 웬만한 그 고혈압이나 당뇨는 여기에서 다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히 했지만 당뇨와 고혈압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가 당뇨, 고혈압이 생겨서 회식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남한테 얘기하는 게 조금 자신을 너무 노출시키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절대 여러분들의 가까운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친구분들이 여러분의 그 병을 갖다가 같이 앓고 같이 걱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병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용기도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고요. 일단 당뇨, 고혈압이 생기면 콩팥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았다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 만성 콩팥병 끝물에 되게 병원을 찾아오시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건강검진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요즘 좋은 약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투약을 한다면 만성 콩팥병의 지연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번째는 만성 콩팥병을 열심히 관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투석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식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네 번의 기회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내 콩팥은 지금 어떤 단계고 이 단계에서 콩팥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이런 그 만성 콩팥병이 정말로 어떤 병이고,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만성 콩팥병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이 만성 콩팥병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궁금해 하시는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단백뇨에 관한 건데요.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예. 영양 부족과 너무 피곤할 때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나올 수 있죠.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 아주 심하게 이제 한 100m 열심히 뛰어도 단백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수가 돼도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 영양 부족, 그거 자체는 아마 단백뇨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단백뇨는, 운동을 하거나 탈수가 되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시적인 단백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신장 관련 질환도 유전이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말기 신부전이 됐는데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콩팥 원인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유전이 되는 그러한 콩팥 질환이 숨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장 질환은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상당히 긴데요. 조영제 없는 CT로도 신장 상태를 근데 신장 상태 알기 위해서 이제 CT는 잘 찍지는 않고요. 지금 보니까 콩팥에 이제 요로 결석이 있는데요. 요로 결석이 있는데 아마 이게 크기가 1cm 정도 되는데 이게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오래됐으니까 왜냐하면 요관이라는 것은 콩팥부터 방광 사이에 있는 관인데요. 거기에 돌이 갑자기 생기면 심한 통증이 오죠. 예. 그런데 이게 돌이 생겨가지고 천천히 오래되면 통증도 없고 본인도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돌이 있는 쪽의 콩팥 기능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콩팥 기능이 괜찮다면 이제 CT를 찍어서 소변줄이 제대로 내려가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거 검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 콩팥이 기능을 안 하더라도 다른 쪽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 혈액 검사를 하면 콩팥 기능이 정상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T에서 조영제를 넣어서 정말 소변줄이 잘 내려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MDRD랑 CKD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신용이 좋은 건가요? 수치가 4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사구체 여과율 측정하는 방법이요. MDRD, EPI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EPI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검사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그것을 이제 주로 하나 가지고 주로 추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거기에 너무 이제 연연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볼까요? 어려운 거를 물어보셨는데 VHL 유전 인자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아마 VHL이라는 게 폰 빌리브란트 팩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대학병원에서 이거 유전 인자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그 유전 인자와 관련된 지인을 갖다가 유전자를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돌연변이나 어떤 그 결손이 있는지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대개 이제 이런 VHL 유전자가 이제 양성인 경우에는 그 부모나 가족들 이것도 다 같이 검사를 해야죠. 검사를 해서 이런 유전자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는데 31세에 크레아틴이 1.3, 70% 신기능이 남았다고 해서 평생 해본 적도 없는 근육 운동으로 체중 감소를 했는데 근력 운동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31세 크레아틴 1.3인 경우는요. 40세 때 해보십시오. 아마 1.3 그대로 나올 겁니다. 신장 기능이 약간 지금 높은 상태에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콩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금방 콩팥 나빠지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거든요. 전혀 그러실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단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와 혈압 그리고 당뇨 검사는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저질환이 생기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근육 운동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옥살산이 들어있는 채소를 삶으면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고구마도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지요? 예. 제가 옥살산 들어있는 것들이 주로 채소, 과일 이런 쪽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옥살산 그 차가버섯 얘기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차가버섯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고용량, 많은 양을 오랫동안 이제 복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굳이 옥살산을 적게 먹어야 되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대개 어떤 분이 문제냐 그러면 콩팥에 돌이 자주 생기는 분, 그 다음에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고용량의 비타민 C나 과량의 차가버섯이나 이런 거를 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굳이 뭐 채소를 삶거나 뭐 이렇게 해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채소를 삶으면 옥살산은 많이 빠져서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싱그릭스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권장 나이가 50세 이상인데요. 만약 콩팥병이 있으면 더 일찍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항바이러스 약이 콩팥에 아주 안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만성 콩팥병 뭐 초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신장 이식 환자들은 다 맞췄습니다. 아무튼 예, 뭐 농담으로 비싸거든요. 한 번 맞는데 한 20-30만 원 하니까 2번 맞아야 되니까 이거 꽤 큰 돈입니다. 그래도 농담으로 집 팔아서라도 맞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통증 때문에. 그래서 예방주사는 꼭 맞는 게 좋은데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언제 접종하는 게 좋겠냐라는 것이 딱 일관되게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저는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만성자가 붙은 이러한 병들은 이러한 바이러스에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찍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30% 정도인데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 쉽게 얘기하면 골수 이식입니다.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요. 이거의 정답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 골수 이식의 가장 그 핵심, 기본 조건 중에 하나는 신장 기능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신장 기능이 한 30% 남으면 그 조혈 모세포, 골수 이식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제약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그 조혈 모세포 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30% 남은 콩팥 기능은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다가 투석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콩팥도 잃고 조혈 모세포 이식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 정도 남았을 경우에 투석하는 분이 조혈 모세포 이식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신장 이식을 먼저 했습니다. 신장 이식을 먼저 하고 신장이 안정된 상태에서 골수 이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방송에 우리 이동영 원장님도 방문해 주셨는데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볼까요? 크레아틴이 4.94에 사구체 여과율이 15라고 하는데 4기인가요? 5기인가요? 예. 되게 15 미만이면 5기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4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저 4기, 5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거는 딱 경계선에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저 크레아틴 수치가 원인 질환이 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5, 6, 7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이제 5기로 이제 넘어가겠죠. 예, 그래서 대개 이제 크레아틴 4.9에서 사구체 과열이 15 정도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투석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대장 내시경 때 알약으로 먹는 대장 정결제가 콩팥에 영향을 주는지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할 슬라이드에 준비했다가 이제 뺐는데요. 알약으로 먹는 대장 그 정결제가 콩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할 때 뭐 2리터씩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먹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더 양이 적은 걸 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제 VIP용이라 그래서 알약이나 안 그러면 소량의 정결제를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먹는데
그 정결제 안에 포스페이트라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정결제를 먹게 되면 급성 신부전이 오는데요. 문제는 급성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콩팥이 회복이 안 돼서 만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알약으로 먹는 약들, 대장 내시경 전에 먹는 약들 복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석이 자주 발생해서 유로시트라는 약을 먹는데요. 이게 소변을 알칼리화 시켰는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소변의 농축이 줄어들면 신장이 안 좋다 그래서요. 약을 자주 먹어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결석이 자주 생기면은요. 24시간 소변을 받아가지고 소변에서 소위 구연산과 옥살산을 측정을 하거든요. 측정을 해가지고 대개 그 구연산이 부족하면 유로시트라라는 게 이제 구연산을 드리는 겁니다. 소변을 알칼리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약제가 소변 농축 기능을 떨어뜨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콩팥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소변에서 구연산이 계속 적게 나오면 유로시트라를 아주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복용한 이후에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에서 구연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소변에 기름을 푸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요로 혈액 검사에서 매번 케톤만 양성으로 나오고 다른 소견은 정상인데 왜 그럴까요? 글쎄요, 소변에 기름을 푸른 것처럼 아마 이거는 음식하고 가장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 되게 지방이나 고단백을 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소변 검사했는데 케톤만 양성이 나온다. 케톤이 양성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뭐 음식을 제대로 잘 안 먹거나 당뇨가 있거나 그러면 당을 제대로 못 쓰면 그 당이 케톤으로 바뀌어가지고 소변으로 나오는 거군요. 아주 흔한 경우는 다이어트를 아주 심하게 하는 젊은 여성인 경우에 저렇게 소변에서 케톤이 나올 수 있고요. 당 조절이 아주 안 되는 경우, 저런 경우에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검사가 다 정상이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다음 질문을 볼까요? 예. 소변을 많이 먹은 날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나요? 아니면 별 소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소변을 많이 먹었는데 갈증이 안 나면 굳이 물 많이 마실 필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나트륨이 이제 몸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삼투지랍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삼투지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일정한 그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압력이에요. 그걸 우리 뇌에서 그거를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삼투지랍이 올라가서 물이 막 땡기게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게 돼서 물 많이 먹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많이 먹었는데 목이 마르지 않는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콩팥이 하나만 있는 사람도 사구체 여과율이 120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두 개의 신장이 있는 사람보다 비교적 수치가 적게 나오나요? 예. 그럼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요. 그 중에 콩팥을 하나를 딴 사람한테 공여를 하죠. 그러면은 90에서 절반이니까 45가 돼야죠. 그런데 공여해 준 분들 이식해서 1년 지난 다음에 혈액 검사해 보면 한 70에서 8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있는 한쪽 콩팥이 떼어낸 한쪽 콩팥을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런 걸 보상성 신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정상까지는 회복이 안 됩니다. 90이었던 사람이 콩팥을 떼면 하나를 떼면 45에서 쭉 자라서 한 60, 70까지 이렇게 한 30%는 증가되지만 완전히 정상인 사람보다 더 좋게 이렇게 콩팥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정말 120이라면 이분은 한쪽 콩팥이 유난히 큰 이런 경우 아니라면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다음 보여주세요. 예. 현미경적 미세혈뇨가 나오면 콩팥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요, 현미경적 미세혈뇨가 나오면 콩팥의 예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내과 의사들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력이 있다거나, 즉 가족 중에 콩팥에 혈뇨가 나오는 분들이 있다거나 또는 투석을 하고 있던 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되게 콩팥 조직 검사를 해보고요. 조직 검사를 해서 그러한 가족력이 있는 질환들이 콩팥에 숨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유전자 검사도 같이 하게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미경적 그 미세혈뇨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다 조직 검사하지는 않고요. 정기적으로 혈뇨만 체크를 해도 혈뇨만 있는 경우에는 한 10년, 20년 이렇게 쭉 지나면서 경과를 보면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적 혈뇨 있다 그래서 너무 기죽을 거 없고요. 정기적으로 검사해 나가시면서 혹시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들이 거기 추가로 생긴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감당하기도 좀 어려운 질문들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콩팥은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앞으로 콩팥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병 이겨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하고 그리고 열심히 질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